야간에 무슨 면회냐? 상급 부대 지휘관이 와도 못 들어간다고. 당장 차 돌려. 새벽 2시 포천 위병소 일병이 검은 세단의 중년 여성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을 본 순간 일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별 3개가 박힌 육군 중장 신분증. 과연 한밤중 위병소를 찾은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속대응군단을 지휘하는 류화영 중장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들 강민준 일병의 이름이 떠올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엄마, 저 지금 마경대대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1살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류화영은 즉시 옷을 챙겨 입으며 현역 준장인 남동생 류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태경아, 지금 당장 차 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와.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30분 후 검은색 사복 세단 한 대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경기도 포천시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운전석에는 류태경 준장이, 뒷좌석에는 군복 대신 검은색 점퍼를 걸친 류화영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누나,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류태경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물었다. 류화영은 창밖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마경대대라고 했어. 수도방위 사령부 35사단 소속이야. 윤성태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지. 윤성태요? 그 사람 소문 안 좋던데. 류태경의 말에 류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성태 소장은 육군 내부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했고 특히 군수 물자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국방부 고위층과의 인맥이 두터워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차량은 포천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군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문 위에는 수도방위사령부 35보 병사단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류태경은 속도를 줄이며 위병소 초소 앞에 차를 세웠다. 새벽 2시 위병소를 지키던 오찬영 일병이 초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민간인 차량이 이 시간에 부대를 찾아온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손전등을 켜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류태경이 창문을 내리자 오찬영 일병은 차 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야간에 무슨 면회예요? 지금 몇 시인데 부대를 찾아와요? 당장 차 돌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일병 계급이지만 위병소 근무 중에는 누구에게나 출입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했다. 류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담당 간부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상급 부대 지휘관이 와도 허락 없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당장 차 돌려요. 오찬영 일병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했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류화영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덧붙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한밤중에 찾아와요? 민원은 내일 행정반에 전화하세요. 그 순간 류화영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오찬영 일병은 무심코 신분증을 받아들었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류화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중장은 육군에서 4번째로 높은 계급이었다. 사단장인 소장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급자였다. 오찬영 일병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류화영은 차분하지만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어. 그리고 윤성태 소장에게 즉시 연락해. 류화영 중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 5분 안에 이 초소로 나오라고 전해. 오찬영 일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당직 사령, 저 초소 오찬영 일병입니다. 지금 정문에 육군 중장님이 오셨습니다. 신속대응군단 류화영 중장님이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류태경은 차를 천천히 앞으로 몰았고 검은 세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부대 안쪽 도로를 따라 들어갔다. 부대 안은 고요했다. 막사 건물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그림자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류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차량은 본부 건물 앞 주차장에 멈춰섰다. 류화영과 류태경이 차에서 내리자 건물 입구에서 한 명의 장교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는 윤성태 소장의 부관인 김정훈 대위였다. 그는 헐떡이며 경례를 올렸다. 중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류화영은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강민준 일병을 찾으러 왔다. 지금 당장 그 병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김정훈 대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강민준 일병이요? 지금 막사에서 취침 중일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지금 당장 데려와. 류화영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김정훈 대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막사 당직 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10분 후 한 명의 병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류화영은 그 병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의 얼굴 오른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팔뚝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아. 류화영이 아들을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다. 윤성태 소장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정복 차림으로 느릿하게 걸어오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류 중장. 한밤중에 부대에 난입하다니. 윤성태는 별 2개를 단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류화영보다 한 계급 아래였지만 자신의 부대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류화영은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물었다. 소장, 이 아이 팔에 있는 화상은 뭡니까? 윤성태는 강민준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훈련 중 부주의로 생긴 부상입니다. 이미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이건 담뱃불 자국입니다. 류화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성태는 비웃듯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 기강을 어지럽히는 거짓 진술일 겁니다. 그 순간 강민준 일병이 윤성태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붙였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창고에서 군수품을 빼돌렸어요. 까만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윤성태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류화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류태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류태경 준장은 즉시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윤성태를 향해 겨눴다. 소장님, 사단장실로 안내하시죠. 윤성태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급자라고 해서 총기를 겨누고 협박할 권한은 없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수사입니다. 류화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복도를 걸어갔다. 윤성태는 어쩔 수 없이 앞장섰고 일행은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실 안에는 거대한 책상과 함께 벽면에 박혀있는 금고가 보였다. 류화영은 윤성태를 향해 말했다. 금고를 여십시오. 영장도 없이 금고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열겠습니다. 류화영은 류태경에게 신호를 보냈다. 류태경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치우고 금고 다이얼을 살폈다. 그는 군 경력 20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금고의 구조를 파악했다. 5분 후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뭉칫돈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색 표지의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류화영은 그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K21 장갑차 부품 200개, 외국 대리인 최모 씨에게 2천만 원의 판매. 한주혁 국방부 장관에게 5억 원 상납. 군수품 횡령 총액 23억 원. 류화영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윤성태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장, 당신은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윤성태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체포합니까? 당신은 헌병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배신한 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류화영은 수첩을 품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류화영의 직속 참모였던 서민철 대령이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민철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류화영은 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민철 대령은 류화영 중장의 직속 참모로 3년간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무궁화 3개를 단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신속대응군단 작전참모로 류화영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는 어떤 충성심도 보이지 않았다. 중장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서민철은 사단장실 안을 둘러보았다. 금고가 열려 있었고 윤성태 소장 앞에는 류태경 준장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서민철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수첩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류화영은 서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 대령, 윤성태 소장이 군수품을 횡령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뇌물을 바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즉시 국방부 감찰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서민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감찰실이 아니었다. 그는 짧게 몇 마디를 속삭이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류화영을 향해 말했다. 중장님, 제가 국방부와 통화했습니다. 곧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류화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민철의 태도가 너무 차분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검은 수첩을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5분 후 사단 본부 건물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중무장한 헌병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국방부 직속 헌병 특임대 소속이었다. 특임대장인 최정우 중령이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류화영을 향해 경례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류화영 중장, 국방부 장관 명령에 따라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류화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체포? 무슨 혐의로 나를 체포한다는 겁니까? 최정우 중령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 명의의 긴급 직무 정지 명령서였다. 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류화영 중장은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정당한 절차 없이 수도방 위사령부 35사단에 난입하여 사단장 윤성태 소장을 총기로 협박하고 사단장실 금고를 불법으로 개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4조 하극상 및 제70조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류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민철을 바라보았다. 서민철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아들 강민준이 전화를 걸어온 것, 윤성태가 너무 쉽게 금고를 열어준 것, 그리고 서민철이 이 시간에 정확히 이곳에 나타난 것. 모든 것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류화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중령, 나는 군수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입니다. 이 수첩에는 윤성태 소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뇌물을 바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체포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입니다. 최정우 중령은 비웃듯 말했다. 수첩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류화영은 가방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류태경 준장이 그녀를 막아섰다. 누나 안 돼요. 저들은 처음부터 그 수첩을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류태경의 말이 맞았다. 헌병들은 이미 사단장실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다. 류화영이 수첩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압수하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이곳에서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류화영은 류태경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 서버실에 백업 통신망이 있어. 류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류화영은 아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괜찮다고 엄마를 믿으라고. 류화영은 갑자기 사단장실 책상 위에 비상벨을 눌렀다. 순간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비상 프로토콜이 발동되면서 사단장실과 복도 사이의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헌병들이 황급히 문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두꺼운 강철 방화문은 이미 절반 이상 닫혀 있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 최정우 중령이 소리쳤지만 류화영은 책상 서랍에서 비상 보안 카드를 꺼내 방화문 잠금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제 이 문은 중앙 통제실에서만 열 수 있었다. 그녀는 류태경과 강민준을 데리고 사단장실 뒤편의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중장님, 도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서민철 대령이 외쳤지만 류화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었다. 국방부가 이미 부패했다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알려야 했다. 지하 3층 전산 서버실은 부대의 모든 통신망을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류화영은 보안 카드로 서버실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수십 대의 서버가 불빛을 깜빡이며 가동되고 있었다. 류태경은 즉시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누나, 통신망이 모두 차단됐어요. 서민철이 중앙통제실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류화영은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민준아, 유지보수용 백도어 회선을 찾을 수 있겠니?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3분 후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찾았어요. 외부망 연결 가능합니다. 류화영은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 그리고 언론사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전부 보내. 강민준은 수첩을 펼치고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촬영하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30여 페이지에 걸쳐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K21 장갑차 부품뿐만 아니라 K2 소총 부품, 군용 무전기, 심지어 탄약까지 불법으로 판매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주엽 국방부 장관과 서민철 대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류태경은 서버실 문을 지키며 복도를 감시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헌병들이 용접 장비를 가져오고 있어요. 10분 안에 문을 뚫을 겁니다. 류화영은 강민준을 재촉했다. 민준아, 서둘러. 강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신념만 있었다. 강민준은 이를 악물고 촬영 속도를 높였다. 복도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헌병들이 서버실 강철 문을 용접기로 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문 가장자리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류태경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누나, 우리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강민준은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고 파일을 만들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주요 언론사 제보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 방송사 3곳, 신문사 5곳, 온라인 매체 10곳. 그는 모든 주소에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엄마, 보냈어요. 강민준이 외치는 순간 서버실 문이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최정우 중령이 앞장서서 류화영을 향해 총을 겨눴다. 류화영 중장, 이제 끝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류화영은 양손을 들어 올렸다. 류태경도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민준은 어머니 뒤로 숨었다. 헌병들이 3사람을 포위했다. 최정우 중령은 류화영의 가방을 빼앗아 안을 뒤졌다. 검은 수첩이 나왔다. 그는 수첩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증거도 확보했으니 조용히 따라오시죠. 류화영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서버실을 나섰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파일은 이미 보냈다고. 이제 증거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부대 본부 건물 앞에는 헌병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류화영과 류태경, 강민준은 각각 다른 차량에 실렸다. 최정우 중령은 차량 문을 닫기 전에 류화영에게 말했다. 중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류화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정우 중령은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았다. 차량이 출발했다. 류화영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세상으로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이 빛을 발할 때까지 버티는 것뿐이었다. 차량은 경기도 북부의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호송 차량은 총 3대였고 각 차량마다 헌병 4명씩이 탑승해 있었다. 류화영이 탄 차량의 운전석에는 젊은 헌병 하사가, 조수석에는 고참 헌병 상사가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류화영과 또 다른 헌병이 양옆에 앉아 있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아마도 국방부 검찰단 본부로 이송되는 중인 듯 했다.
류화영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강민준이 보낸 파일이 언론사에 도착했을까? 그들은 그 내용을 믿어줄까? 아니면 국방부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하지 않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다. 류화영도 화장실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여자 헌병 한 명의 감시를 받으며 휴게소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그녀는 주차장 한쪽에서 류태경과 강민준을 발견했다. 그들도 다른 차량에서 내려 휴식 중이었다. 류태경은 주변을 살피며 류화영에게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고. 류태경 준장은 휴게소 주차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를 감시하는 헌병은 2명이었다. 한 명은 바로 옆에서, 다른 한 명은 3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준 일병은 또 다른 헌병 2명의 감시를 받으며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류화영은 화장실에서 나와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류태경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휴게소는 한산했다. 트럭 운전사 몇 명과 심야 버스 승객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서 도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본부에 도착하면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강민준이 자판기에서 음료수 캔을 뽑았다. 그는 캔을 열다가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캔이 바닥에 구르며 탄산음료가 사방으로 튀었다. 감시하던 헌병 한 명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조심해. 강민준은 황급히 몸을 숙여 캔을 주우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가 캔을 줍는 순간 류태경이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헌병의 턱을 팔꿈치로 강타했다. 헌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3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헌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권총에 손을 뻗었지만 류태경은 이미 쓰러진 헌병의 권총을 빼앗아 그를 향해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 헌병은 주춤거렸다. 그 순간 강민준을 감시하던 헌병 2명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권총을 뽑았다. 휴게소 주차장에 긴장감이 팽배했다. 류태경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도망가려는 게 아니야. 우리 누나를 풀어주면 순순히 따라가겠어. 그 순간 류화영이 차량 옆에서 소리쳤다. 태경아, 안 돼. 그만둬. 하지만 류태경은 듣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옆으로 몸을 날렸다. 감시하던 헌병이 반사적으로 그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류태경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하늘로 향했다. 류태경이 헌병의 손목을 쳐올린 것이었다. 그는 헌병의 권총을 빼앗고 다른 손으로 헌병의 목을 조르며 인질로 삼았다. 나머지 헌병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지만 류태경은 이미 헌병을 방패 삼아 주차장 가장자리로 물러서고 있었다. 총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 목숨은 없어. 최정우 중령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준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류태경은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다.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민준아, 이리 와. 강민준은 헌병들 사이를 비집고 류태경에게로 달려갔다. 헌병들은 민간인 신분인 강민준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다.
강민준이 류태경 옆에 도착하자 류태경은 인질로 잡은 헌병과 함께 주차장 출구 쪽으로 천천히 물러섰다. 누나 미안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류화영은 차 안에서 절규했다. 태경아, 제발 그만둬. 이러면 내가 위험해져. 하지만 류태경은 이미 주차장 경계선까지 물러나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한 대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배달 기사의 것으로 보이는 이륜차였다. 그는 헌병을 밀어내고 강민준과 함께 오토바이로 달려갔다. 타! 강민준이 뒤에 올라타자 류태경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다. 헌병들이 총을 겨누었지만 최정우 중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쏘지 마. 민간인이 있다. 오토바이가 휴게소 출구를 빠져나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정우 중령은 이를 갈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지금 즉시 전 경찰서에 수배령을 내려. 류태경 준장과 강민준 일병, 무장 타령 및 도주 중이다. 류화영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동생이 자신을 구하려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짊어지게 되었다. 무장 타령은 군형법상 중죄였다. 전시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정우 중령이 차 문을 열고 말했다. 중장님, 이제 준장님과 일병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협조하시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류화영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협조라니. 당신들이 원하는 건 진실을 묻는 것뿐이잖아. 최정우 중령은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았다. 차량이 다시 출발했다. 류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경과 민주는 어디로 갈까? 그들은 안전할까? 그리고 강민준이 보낸 파일은 언론사에 제대로 도착했을까? 그 시각 류태경과 강민준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좁은 임도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류태경은 헌병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다. 10여 분을 달린 후 그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엔진을 껐다. 민준아, 괜찮아? 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삼촌. 근데 우리 어떡해요? 엄마는요? 류태경은 강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누나는 내가 반드시 구할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내가 보낸 파일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류태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산속 깊은 곳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살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일단 산을 넘어가자. 반대편 마을까지 가면 신호가 잡힐 거야.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기고 도보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험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가 발목을 위협했다. 강민준은 군화도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에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 2시간 정도 산을 오르자 산 정상 부근에 작은 암자가 보였다. 오래된 절터로 보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황폐해져 있었다. 류태경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은 온전했다. 여기서 잠시 쉬자. 강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류태경은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내 건넸다. 먹어. 체력 보충해야 해. 강민준은 초콜릿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엄마는 정말 괜찮을까요? 류태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누나는 강한 사람이야. 저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누나를 구할 수 있어.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신호가 약하게나마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다. 하지만 아직 군수품 횡령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삼촌, 아직 기사가 안 떴어요. 언론사들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류태경은 암자 밖으로 나가 주변을 경계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수색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암자 안으로 돌아와 말했다. 민준아, 우리 더 이동해야 해. 헬리콥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강민주는 일어서서 류태경을 따라 암자를 나섰다. 두 사람은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경사가 가팔라 미끄러지기 쉬웠지만 그들은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1시간 후 그들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했다. 류태경은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주인 할머니가 졸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눈을 떴다. 어서 오세요. 류태경은 생수 2병과 김밥 몇 줄을 샀다. 계산을 하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PC방 같은 곳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시골이라 그런 거 없어요. 마을 회관에 컴퓨터 한 대 있긴 한데. 마을 회관이요? 네, 저기 저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 닫혀 있을 거예요. 류태경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슈퍼를 나섰다. 그는 강민준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류태경은 주변을 살피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준도 뒤따라 들어왔다. 회관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민준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이 파일을 보낸 언론사 이메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아직 답변이 없었다. 하지만 한 곳, 작은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에서 회신이 와 있었다. 삼촌, 여기 답장이 왔어요.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제보 감사합니다. 내용 확인 중입니다.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민주는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류화영 중장이 국방부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과 류태경 중장이 도주 중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이메일을 보낸 후 그는 뉴스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한 속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육군 중장 긴급 체포 군수품 횡령 의혹 조사 중. 기사는 짧았지만 류화영 중장이 윤성태 소장을 불법 구금하고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군수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줄만 언급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써놨잖아요. 강민준이 분노했다. 류태경은 기사를 읽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국방부가 먼저 언론에 자기들 입장을 흘린 거야.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지.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류태경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강민준에게 그 탐사보도 매체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매체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영등포였다. 민준아,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이요? 거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진실을 알리려면 언론과 직접 만나야 해. 그리고 누나를 구하려면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강민주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류태경은 회관을 나서며 주변을 살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들은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시간표를 보니 1시간 후에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두 사람은 정류장 근처 숲속에 숨어 버스를 기다렸다. 류태경은 권총을 확인했다. 탄창에는 15발이 남아 있었다. 그는 권총을 다시 허리춤에 숨기고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야. 너 괜찮겠어? 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삼촌, 전 괜찮아요. 엄마를 구해야죠. 류태경은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어린 청년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누나를 구하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버스가 도착했다. 류태경과 강민주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몇 명 없었다. 그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서울 외곽의 한 터미널에 도착했다. 류태경과 강민주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오전 9시 터미널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다. 두 사람은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류태경의 짧은 머리와 곧은 자세는 여전히 군인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준아, 모자를 더 눌렀어. 여기부터는 CCTV가 많아.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두 사람은 터미널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영등포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다.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에 경찰 2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류태경은 강민준의 팔을 잡아 방향을 틀었다. 저쪽으로 가자. 택시를 타는 게 낫겠어. 두 사람은 터미널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택시 한 대가 막 손님을 내려주고 있었다. 류태경은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다. 영등포구 물레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기사는 백미러로 손님들을 힐끗 보더니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긴급 뉴스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 류화영 씨가 군수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류 씨는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사단장을 불법 감금하고 사단 금고를 강제로 개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류 씨의 남동생인 류태경 준장과 아들 강민준 일병은 호송 중 탈출해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택시 기사가 혀를 찼다. 요즘 군대가 왜 이 모양이야? 장성이 도둑질을 하다니. 류태경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언론은 이미 류화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론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댓글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댓글은 류화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군인이 나라 돈을 훔치다니 별 3개 달고 부끄럽지도 않나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진짜 횡령범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체포했지? 강민주는 류태경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삼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류태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기 전에 국방부가 여론을 완전히 장악할 거야. 택시는 물레동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탐사보도 매체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류태경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다. 두 사람은 건물 입구를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듯 작동하지 않았다. 3층 복도에는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 문이 있었다.
류태경은 진실탐사 미디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찾았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강민준 일병이 보낸 제보건으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빨리 복도를 살피고 말했다. 빨리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좁았다. 책상 2개와 컴퓨터 몇 대, 그리고 자료들이 쌓인 선반이 전부였다. 여성 기자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이 매체 대표 기자 박수진입니다. 당신들이 보낸 파일 확인했습니다. 류태경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파일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박수진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방부 내부 취재원을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윤성태 소장의 군수품 횡령 의혹은 이미 1년 전부터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층이 이를 묵인했죠. 한주혁 장관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장부가 진짜라면요. 강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진짜예요. 제가 직접 윤성태 소장 금고에서 꺼낸 거예요. 사진도 원본 그대로 찍었어요. 박수진 기자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팔뚝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 상처는요? 강민준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담뱃불 자국이 선명했다. 윤성태 소장이 직접 찢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군수품 빼돌리는 걸 목격했다고 신고하려 했거든요. 박수진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며 물었다. 이 내용을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생방송으로요. 류태경이 끼어들었다. 생방송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녹화방송은 국방부가 압력을 넣어 방송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방송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송출된 내용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류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는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아직 21살밖에 안 된 애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진 기자는 재빨리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2대와 소형 카메라 하나를 삼각대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설정을 시작했다.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류태경은 책상 앞에 앉았다. 강민준은 옆에 섰다. 박수진 기자는 조명을 조정하고 카메라 각도를 맞췄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쓰세요. 목소리는 변조하겠습니다. 강민준은 마스크를 썼다. 박수진 기자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다. 방송 제목은 긴급 생방송, 군 내부 고발자 증언이었다. 그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방송이 시작된 것이었다. 박수진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긴급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도된 류하영 중장 체포 사건과 관련해 직접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나와 계십니다. 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류태경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육군 준장 류태경입니다. 현재 무장 탈영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가 질문했다. 왜 탈영하셨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제 누나인 류하영 중장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배신한 자들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태경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것은 강민준이 촬영한 검은 장부 사진을 인쇄한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에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다. 이것은 수도방위 사령부 35사단장 윤성태 소장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K-21 장갑차 부품을 외국 대리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혁 국방부 장관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역도 적혀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서류를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과 금액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00명, 200명, 500명. 이 장부의 출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 조카인 강민준 일병이 직접 윤성태 소장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강민준이 카메라 앞으로 나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마경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윤성태 소장이 창고에서 군수품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소장은 저를 감금하고 고문했습니다. 강민준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카메라가 화상 자국을 클로즈업했다.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예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국방부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충격인데. 박수진 기자는 댓글 반응을 확인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류하영 중장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류태경이 대답했다. 강민준 일병이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나는 즉시 부대로 가서 아들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윤성태 소장의 범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류 중장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누나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서민철 대령이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류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서민철 대령과 한주혁 장관의 통화 기록이었다. 이것은 서민철 대령이 한주혁 장관에게 보고한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류하영 중장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가 문자 내용을 비췄다. 류 중장 처리 완료. 증거 확보함. 언론 대응 준비 중. 시청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다.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박수진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오고 있어요? 류태경은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올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사무실 문을 찾고 있었다. 박수진 기자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카메라 하나를 더 켜서 문 쪽을 향하게 했다. 시청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이었다. 준장님 계속하세요. 방송을 끊으면 안 됩니다. 류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향해 말을 이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무장 탈영범 신분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넘긴 배신자들을 고발합니다. 사무실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려 하고 있었다. 문이 삐걱거렸다. 강민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류태경을 바라보았다. 류태경은 강민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는 이미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 박수진 기자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다. 시청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다. 경찰 신고했어요. 이거 실시간이에요? 준장님 조심하세요. 진실이 밝혀지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사복 조직원들이 아니었다. 정복을 입은 군 검찰단 수사관들이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계급장에 무궁화 4개를 단 대령이었다. 그는 군 검찰단 수석 수사관 김태훈 대령이었다. 김태훈 대령은 사무실 안을 둘러보다가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류태경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준장님, 군 검찰단 김태훈 대령입니다. 류태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 대령은 계속 말했다. 방금 생방송 보고 출동했습니다. 준장님과 일병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한주혁 국방부 장관과 서민철 대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류태경의 눈이 커졌다. 김 대령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대통령 긴급 명령입니다. 방금 생방송을 본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군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시청자 수는 5,000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전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태훈 대령은 류태경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류하영 중장님은 안전합니다. 지금 청와대 경호처가 직접 보호하고 있습니다. 류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준도 마스크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박수진 기자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며 진실의 힘을 목격했다. 생방송이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다.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돌파했고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이 방송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다. 류하영, 윤성태, 한주혁, 군수품 횡령, 생방송 고발. 김태훈 대령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고 류태경에게 말했다. 준장님, 지금 국방부 본관에서 한주혁 장관 체포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서민철 대령도 포천 부대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류태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렇게 빨리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박수진 기자는 이 대화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대통령 잘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부패한 놈들 다 잡아라. 류 중장님 무죄다. 강민준은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1살 강민준입니다. 저는 단지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나라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류하영 중장님은 저를 구하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삼촌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류태경은 조카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김태훈 대령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카메라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저는 군 검찰단 수석 수사관 김태훈 대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 내부의 부패를 철저히 뿌리 뽑겠습니다. 류하영 중장님과 같은 양심적인 군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댓글창이 또 한 번 들끓었다. 김 대령님 응원합니다.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군대 개혁이 필요해. 박수진 기자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화면을 연결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청와대 브리핑룸이 나타났다.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발생한 군 내부 부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한주혁 국방부 장관과 서민철 대령, 윤성태 소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으며 군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류화영 중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재조사될 것이며 부당하게 구금된 데 대해 정부는 사과드립니다.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이 환호했다. 댓글창에는 대한민국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류 중장님 석방하라는 글이 쏟아졌다. 김태훈 대령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류태경에게 말했다. 준장님, 류화영 중장님께서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계십니다. 류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생방송은 1시간을 넘어섰다. 시청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한주혁 전 국방부 장관은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방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민철 전 대령은 군사기밀 유출, 상관 모해,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성태 전 소장은 군수품 횡령, 부하 폭행, 외국 대리인과의 불법 거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이들의 범죄를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양심적 군인을 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화영에 대한 판결은 달랐다. 그녀는 군사법정에 섰다. 혐의는 하극상, 불법 침입, 금고, 무단 개봉 등이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녀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군사법정은 오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류화영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중장 계급장을 반납했고 25년간 쌓아온 군 경력에서 나오는 연금도 모두 포기해야 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 류화영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유죄이다. 하지만 그 동기는 모성애와 애국심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 이에 법정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선고가 끝난 후 류화영은 법정을 나섰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류화영 장군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애국자, 당신은 영웅입니다. 류화영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류태경과 강민준이 그녀를 맞이했다. 세 사람은 포옹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마이크가 류화영에게 향했다. 중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류화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잃은 것은 계급장과 연금입니다. 하지만 지킨 것은 양심과 아들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니 이제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류태경도 군사 재판을 받았다. 그는 무장 탈영, 상관 폭행, 총기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류화영과 같은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불명예 전역. 그는 준장 계급장을 반납했다. 강민준은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군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의병 제대 판정을 받았다. 군 생활 6개월 만에 제대한 것이었다.
그는 대학으로 복학했지만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윤성태 소장이 담뱃불로 자신을 지지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류화영은 강원도 인제군 깊은 산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군사 전략서가 아니라 시집과 소설이었다. 류태경도 인제에 내려와 누나와 함께 살았다.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했다. 겨울에는 독거노인 집에 연탄을 배달했고 여름에는 마을 하천을 청소했다. 그는 더 이상 준장이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강민주는 방학 때마다 인제로 내려왔다.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계속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군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을 했다. 물론 무료 봉사였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류화영은 손자들이 먹을 고추를 따며 말했다. 민준아,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엄마.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트라우마는 좀 나아졌니? 많이 나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류태경이 끼어들었다. 누나, 후회 안 해요? 류화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뭘? 계급장 반납한 거요. 누나는 대장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류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계급장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 그게 뭔데요? 민준이지.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들이 믿고 입는 방탄복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의 명예야. 강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엄마 사랑해요. 류화영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류태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들이 치른 전쟁은 끝났다. 총과 대포가 아닌 양심과 진실로 싸운 전쟁.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류화영은 텃밭에서 딴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다. 내일은 고추장 담가야지. 민준아, 너 고추장 좋아하지? 네, 엄마. 엄마가 담근 고추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류태경이 웃으며 말했다. 누나, 군인에서 농부가 되니 어때요? 좋아. 훨씬 평화로워. 세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졌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평화로운 어둠이었다. 류화영은 동생과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별 3개를 잃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 가족과 양심.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회관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류화영은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세 사람은 평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웃음이 있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류화영은 식탁에 밥을 차리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거창한 훈장이나 높은 계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평화구나. 자,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다.
인재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 작은 집안은 따뜻했다. 류화영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었다. 별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살. 장군이 아닌 어머니로 사는 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류화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계급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류화영 중장은 별 3개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진짜 용기란 높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계급장이 아닌 양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예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